앞서 들으셨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 올 5월도 어김없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합창단만 부를 것인가, 다 함께 부를 것인가. 네. 이 때문에 여차하면 협치로 가는 첫 단추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국정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이제 5.18 이틀 남았습니다. 네. 정부가 입장 바꿀 수 있을까요? 보훈처가요?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5월 13일 날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그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협치의 틀을 만들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었었습니까?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가지고 좀 야당이 경황해 있고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이런 발언들, 더 나아가서 지금 박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치가 이번 회동 무효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틀이라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분명히 그 여야 3당과 대표들과 만나서 국론 분열이 없는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틀 속에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서 제고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저는 지혜를 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협치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합창이 아닌 재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역시 그 합창으로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데요.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직 이틀이 남은 만큼 정부가 결정을 제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을 막는 차원에서 지혜롭게 좋은 방향을 좀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보훈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5월 18일 당일날 어떻게 이 정권이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일 전에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그 회동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대통령께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그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결과이다. 네. 예상은 했지만 야당은 아주 강경합니다. 그죠? 네네.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결과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소통과 협치를 하라는 것이 4.13 총선이 민심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 결과라는 것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 아직 한국 정치 아직까지 미숙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념 지정곡으로 할 거냐 문제와 재창에 할 거냐 합창의 문제 세 가지가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합창이란 현재 상태에서 변화시키려면은 기념 지정곡 하는 부분까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니까 이번에는 재창을 하고 그리고 기념곡 지정에 관련돼서는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라고 물꼬를 트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보훈처장은 보훈처장 나름대로 국론 분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한테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대통령께서는 그런 국론 분열이 예상되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약속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협치와 소통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아쉽고요.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와해된 상황 속에서 이거를 설득하고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그 바로 힘은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합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네네.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네네.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는 것이고 재창도 의무성은 있지만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네네. 벌을 줄 수는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재창이어야 하는 건지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 핵심이 뭡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당사자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수용한다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걸 벼랑간 새로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재창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것이 2009년서부터 벼랑간 합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작년에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서 재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다시 합창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 초기로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정치 문화와 협치와 소통이라는 것을 이 바뀌는 다시 해서 의정 문화와 정치 환경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틀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야권도 강하게 이 부분을 요구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관련해서 야당은 그 문제를 강조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약속한 거를 네. 지키시라.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깽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나오는 근데 겁니다. 교수님 그 말씀을 만약에 여기 네. 보훈처장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창도 할 수 있고 재창도 할 수 있게 현장에 계신 분들 따라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 부르고 그게 또 반대하는 여론도 있으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의 보훈처장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의 그러한 것을 받들어 한 그 책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러한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3일 전에 여야 모두를 만들어놓고 좋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 지시했다는 건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지 그 보훈처장이 대통령에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입장만 강조한다면 저는 굉장히 오히려 이것들이 저는 권력 누수 현상이다.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보훈처장이 반대를 하면서 물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 행사에서 2008년까지 재창이 되다가 그 이후에 합창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이 되면은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재창돼 왔습니다. 하지만 보훈단체들의 항의로 2009년과 2010년은 식전 행사에서만 합창으로 불렸고요. 이에 야당과 5.18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2011년부터는 다시 합창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5.18 기념식에서는 여야 대표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는데요. 앞서 뉴스에서 잠깐 보인 것과 같이 당시 여야 대표였던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제히 따라 부르고 있고요. 또 반면 정부를 대표한 최경환 부총리 대행 또 박승춘 보훈처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자, 국가 지정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 네네. 국가 지정국으로 해달라는 건 아직 그런 유례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의회 정치 관점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재청을 따라 불렀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거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틀 남았지만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재청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지정에 관련된 문제는 그건 국회의 문제예요. 그건 보훈처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여야가 어떤 형태든 간에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것이 오히려 성숙한 의회 정치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이번 논란을 좀 넘긴 다음에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얼마든지 나면 그건 논의할 수 좀 있습니다. 5월 돌아와도 속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매년 5월만 되면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나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정치일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빨리 치유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제 그 4.13 총선 이후 한 달 만이죠. 청와대 인적 쇄신이 있었는데요. 먼저 새롭게 비서실장이 선임된 이원종 대통령직 쑥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자, 이번 교체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대통령께서는 처음에는 뭐 인적 쇄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4.13 총선과 관련된 민의를 저는 수용한 거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이후서부터요. 제가 이렇게 쭉 역대 비서실장을 보니까 총선, 대선 또는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정부가 비서실장을 바꾼 거는 오히려 보수 정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2010년도 지방선거 패배하면서 정정기 비서실장을 임태희 실장으로 바꿨고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2000년도에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이 참패를 했었는데 그때 비서실장이 한강호 비서실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죠. 근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집권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정부가 아주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추진하기는 좀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해서 임기 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틀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임기 말에는 문재인 비서실장을 썼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임기 말에는 박지원 비서실장을 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권 4년차, 5년차 때 맞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 다만 이제 지금 노동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첨예한 경제 활성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비서실장 문제가 넘어서서 지금 또 경제수석, 국정, 예를 들어서 수석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조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쯤에서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의 인사말을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화면 보시죠. 앞으로 제일 먼저 비서실의 힘을 하나로 합쳐서 대통령께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해드리고 그리고 원활하게 국정을 펼쳐나가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드리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 신임 이원종 비서실장 어떤 분입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죠. 네. 그 최신부라는 용어를 잘 모르실 텐데요. 아주 오래전에 네. 공중전화 네. 쪽에서 수거를 하는데 시작해서 지금 구급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시작해서 전신이죠. 그렇습니다. 구급에서 시작해서 민선 또는 관선에서 서울시장, 충북도지사 3번,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까지요. 워낙 시도시다 많이 하셔가지고 직업이 시장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이고요.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친화력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보통 비서실장은 4종류입니다. 관료형이 있고요. 네. 측근 실세형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계 출신형이 있고, 정치형이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선호하는 네. 그러한 그 직책이 관료 출신 분들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네. 또 마지막에는 이제 뭐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하금열 SBS 관련된 분이 네. 실장을 맡을 정도로 언론인 출신들도 많이 그 초명이 되는데 이번에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역시 이제 오래 관료를 하면서 과거에서 행정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것 같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관계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거가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뭐 회전문 인사라든지 더 나아가서 낙하사 인사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료로서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능력과 자질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병기 실장 체제에서 이원종 실장 체제로 하면 이거 하나는 달라질 것이다. 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이제 조율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이원종 신임 비서실장도 얘기했지만 청와대 각각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해서 대통령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겠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료 출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 조율을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병기 전임 비서실장도 충분하게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뭐 그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통하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원종 우리 신임 그 실장은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의 눈높이에만 맞추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야권이라든지 일부에서 얘기하는 국민의 눈높이와도 맞던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 주지 않으면 이거는 또 굉장히 나름대로 폐쇄적이고 더 나가서 이러한 역동성이 떨어지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는 거는 좋지만 충분히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틀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 또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인사이동이 그 비박계 3선인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인선이 됐는데요. 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혁신을 해나가서 아직도 새누리당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새누리당을 아끼셨다가 지지를 처리하신 분들 다시 마음으로 두고 모든 걸 바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영태 의원 비박계고 그동안에 이제 주류라고 할까요? 주류에게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인데 혁신적인 개혁안 나올까요? 젊은 개혁 성향이기 때문에 믿는 게 많은데요. 네. 혁신안 다 나와 있습니다. 보수 혁신위원회도 만들어 중요한 것은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가 새누리당이 죽느냐 사느냐의 길이죠. 지금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좋은 혁신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